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 S&P 500 지수 1에서 2%가량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거의 4% 가까운 급등을 보일 정도로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이날 미국 증시는요, S&P 500 지수 구성 종목 500개 구성 종목 가운데 95% 가까이의 종목이 상승할 정도로 거의 모든 주식이 다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뚜렷한 이유는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날 시장에 대해서 가장 그리고 가장 냉철하게 분석한 이 분석 내용은 영원히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 떨어지지도 않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LPL 파이낸셜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반등하긴 했지만 아직 어두운 숲을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데, 그만큼 시장이 워낙 하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시장 전망은 어떨까요? 조심스럽게 괜찮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아주 좋은 뉴스가 나올 것이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워낙 지난 6주 동안 S&P 500 지수가 하락했기 때문에 과매도 국면에 들어왔다, 이런 평가들 때문이죠. 자, 이번 주에 주목해봐야 될 몇 가지 이슈들을 살펴보자면, 파월 의장의 연설이 이번 주 현지 시간 화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월마트, 홈디포, 타겟 이런 유통업체들의 실적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챙기시면서 이번 주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에 자세한 마감 시황 상황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장 3대 지수는 강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P 500 산업지수는 4천선을 회복하게 되면서 베어마켓 진입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고요. 나스닥의 경우에는 3% 넘는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지난 2020년도 11월 이후에 일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반가운 반등이기는 했지만 주간 단위로는 7주 연속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다우가 7주 연속 하락을 기록한 것은 2001년도 이래 최초였습니다. S&P 500 역시나 주간 단위로는 2011년도 이래로 가장 긴 하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등에 안심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금요일장의 랠리를 두고 SFRA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샘 스토발은 나무가 하늘 끝까지 자라지 않듯이 주가도 끝없이 떨어지지만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시장이 조정장 또는 베어마켓에 진입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종 그 사이에는 안도 랠리가 출현하기도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마치 오늘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LPL 파이낸셜의 라이언 데트릭 역시나 금요일장의 랠리가 조정세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현 주가가 저점에서 더 크게 하락할 만한 위험성은 크지 않다라고 말하면서도 큰 하락이 한 번 정도는 더 출현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아닐 경우에 베어마켓은 통상적으로 23에서 25% 하락 지점에서 다시 반등한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금요일에 랠리를 견인하는 것은 자유소비재와 기술 섹터가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S&P 500에 속한 기업 중에 95% 이상이 초록불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이키와 세일즈 스포츠가 4%대 강하게 상승하면서 다우 상승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었는데요. 더불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보잉 역시나 3%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기술주 흐름도 강했습니다. 메타 플랫폼즈와 알파벳이 각각 3.9%, 2.8%대 상승 마감됐고요. 테슬라도 5.7%가량 상승했는데 반도체 관련주인 엔비디아와 AMD 역시나 9% 이상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애플 역시나 3.2%가량 반등하면서 베어마켓 진입 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목요일장에서 밈스탁의 재상승도 눈에 띄었죠. 금요일에도 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AMC와 게임스탑이 각각 5에서 9%대 상승 마감했네요. 금요일장 특징주 흐름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인수로 주가 변동성이 커졌던 트위터가 금요일장에서 또 한 번 출렁이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트위터 인수를 일시적으로 보류하겠다라는 머스크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트위터의 스팸과 가짜 계정이 트위터 사용자의 5% 미만,
이라는 이 계산의 구체적인 근거를 기다리는 동안은 인수 거래를 일시적으로 보류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목요일장 마감 후 전해드린 내용이었었죠.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설립자 샘 뱅크먼 프라이드의 로빈후드의 지분 7.6%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로빈후드의 주가는 2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이번 인수로 샘 뱅크먼 프라이드는 로빈후드의 3대 주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상당 기간 동안 고전하던 BNPL 업체죠. 어펌 역시나 깜짝 급등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예상치보다 훨씬 적은 주당 순손실 그리고 예상을 웃도는 매출을 내놓은 영향 때문이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어펌 측은 쇼피파이와의 파트너십을 향후 몇 년간 연장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포드의 금요일장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 상향 덕분이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시장에 이 포드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급반등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상품 선물 시장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WTI 기준 4%대 상승하면서 110달러 선을 기록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을 꼽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역대급으로 높아졌다는 점, 그리고 다음으로는 중국의 팬데믹 럭다운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 세 번째로는 유럽과 러시아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EU가 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 고삐를 조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루나와 테라 사태로 25,000달러 선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은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말 사이 3만 달러를 회복하고 현재도 29,000달러 선에서 31,000달러까지 올라오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루나 사태 충격은 여전하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기타 코인들의 시세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장 미국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항복, 이래도 주식할래? 라는 건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최근에 이제 월가에서 화두가 capitulation이라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뭐 조건부 항복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래도 주식할래라고 좀 계속 좀 하는 것처럼 주식시장이 계속 투자자들을 때립니다. 계속 하락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결국은 투자자들이 희망을 다 버리고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것을 이 capitulation, 항복이다라고 주식시장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역설적으로는 이런 항복 선언이 나온 후에 이제 반등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그널이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런 기미가 보이지만은 아직까지 항복 상황은 아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BOA에서는 이 암호화폐나 투기성 기술주에 대한 매도가 닷컴 버블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금융위기 때와 비견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지난주에 주식과 채권 그리고 현금성 자산 모두 다 그리고 금도 마찬가지고요. 자금이 유출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찌 보면 이제 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모두 항복 선언을 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BOA는 이 약세장 랠리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시장 바닥은 아직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항복 조건 9가지 중에 3가지만 지금 충족이 됐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충족이 된 그 3가지를 좀 살펴보면은 뭐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비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이익이라든지 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것을 들었는데요. 하지만은 많은 이 조건이 아직까지 충족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무엇보다도 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사랑하는 거를 팔기 시작해야지 진정한 항복 선언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의 예를 들었는데요. 최근에 애플 역시도 매도가 좀 촉발이 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100일 이동평균선이 안 무너졌음을 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주식 투자자들이 백기투항을 해야 그때가 시장 바닥이더라라는 경험적인 측면을 토대로 그때서가 돼야 이제 좀 바닥이 될 텐데라는 네. 전망일 텐데 그럼 정말 이제 항복 단계에 도달했는지 이걸 우리가 파악하려면 어떤 지표들을 좀 봐야 될까요? 앞으로 그러면 어떤 부분이 충족되는지를 봐야 되냐, 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통상적인 조건, 그리고 또 관련해서 지난주에 마켓워치에서 이제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6가지 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모두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첫 번째는 투자 심리가 바닥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 배분을 할 때 그 주식 비중이 50%대 중반까지 떨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한 63%, 60%를 상회하는 수준이다라고 마켓워치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포 심리입니다. 빅스 지수가 40은 돼야 된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 세 번째가 풋과 콜의 비중이 0.85는 돼야 되는데 지금은 0.7 정도에 불과하다. 네 번째가 충분히 종목단에서 많이 물려야 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는 종목의 비율이 20%가 깨져야 하는데 현재는 뭐 한 28%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많은 거래량이 동반된 매도세가 나와야 된다. 여섯 번째는 신용 증거금이 최소 10% 정도는 줄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뭐 한 3% 정도밖에 줄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투자자들이 못해 먹겠다고 모두 떠나면서 반등 시그널을 줄 때는 아니다. 하지만은 이런 시그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관측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요. 현실은 나쁘지 않다는 키워드인데 시장의 공포 심리가 만연한 것에 비해서 현재 실물 경제는 그리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CNBC의 분석 기사를 한번 전해드릴 텐데요. 자, 시장의 급락으로 인해서 공포 심리는 굉장히 크죠. 하지만 실제 경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자면 올해 들어 매월 50만 개의 일자리가 계속 채워지고 있고요. 즉 이건 다시 말하자면 고용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이고 또 임금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과연 기업들은 비용 부담에 허덕이고 있을까? 사실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게요. 팩트셋에 따르면 지난 1분기 S&P 500 기업들의 이익이 9.1% 증가했거든요. 임금 때문에 허덕인다면 이렇게 이익이 크게 증가할 리는 없겠죠. 평균적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가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심지어 팬데믹 이전보다도 낮은데요. 가장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9.3%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1980년대부터 가계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보여주는 건데 지난 40여 년간 가계 소득에 비해 빚이 1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 지금 뭐 9.9% 초반이기 때문에 미국 가정들도 빚이 사실상 굉장히 적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물론 글로벌 IB들은 현재 경기 침체 확률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라든지 도이체방크 이런 곳들은 내년까지 침체가 발생할 확률을 약 3분의 1 정도로 바라보고 있죠. 하지만 뉴욕 연은이 내놓고 있는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바로미터에 따르면 내년 4월까지 침체가 발생할 확률은 3.7% 정도로 점쳐지고 있고요. 에버코어 ISI는 인플레가 피크를 찍었을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고 또 헤지펀드 공룡인 아팔루자 매니지먼트도 나스닥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을 철회했다고 밝히기도 했거든요. 투자 구루들은 이런 조언들을 참 많이 하는데 펀더멘털에 문제가 없을 때 주가만 하락했다면 이것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만약에 정말 실물 경기는 괜찮은데 투자 심리만 현재 무너진 것이라면 투자자에게 좋은 기회일 듯 하거든요. 다른 월가의 IB들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네, 시장을 지금 매수를 해야 하냐 아니면 아직까지 바닥이 안 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주요 기관들의 전망은 많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금요일만 하더라도 그 웨드부시의 이 댄 아이버스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세대에 걸친 절호의 이 기술주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 클라우드라든지 사이버 보안, 전기차, 뭐 5G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차세대 IT 성장 사이클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 기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같은 날에 LPL 파이낸셜 같은 기관에서는 아직까지 숲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침체가 없었을 때 시장의 바닥은 통상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23에서 25% 빠진 그런 지점이었다. 아직까지 거기에는 도달하지 않았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뭐 UBS 같은 기관에서도 1년 내에 침체가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여전히 투자자들은 높은 변동성 장세에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데 증시는 불안할까? 이 이유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경제 지표와 그리고 증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분야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굉장히 호황이고 또 지표도 잘 나오고 있고 살아나고 있는 분야는 대부분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대면 서비스 그런 분야가 많죠. 하지만은 지난 2년간의 증시 호황을 이끌었고 증시 내에서 비중이 적지 않은 것은 비대면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성장주 그리고 재화를 파는 뭐 반도체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 차이에서 좀 괴리가 발생한다. 이런 부분을 또 이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설명이 굉장히 잘 됐던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포드의 그림이 보이는데 아직 살 땐 아니지만입니다. 그렇다면은 굉장히 뭐 또 좋은 평가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뭐 시장 전체도 그렇고 아직은 아니지만은 조금씩 뭐 관심을 가져보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그러니까요.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금요일에 포드의 주가가 8.5% 급등을 했는데 아직 살 때는 아니지만은 현재 시장이 기업 가치를 너무나도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는 콜이 나왔습니다. 이날 모건 스탠리가 포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기존에 비중 축소해서 동일 비중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 13달러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주가가 13달러를 하회했다. 그러면서 이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내가 리스크를 지는 것 대비해서 보상될 수 있는 그런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드의 내연기관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엔드마켓의 가치를 시장에서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 배터리 소재 소싱이라든지 아니면은 전기차와 내연기관 간의 이 사업 간의 구조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영진에 대한 비전도 믿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투자 의견의 상향과 함께 주가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은 또 불안한 게 투자자 심리거든요. 그러면 이 모건 스탠리의 의견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동일 비중 의견으로 투자 의견을 올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매수를 하지 말아라는 점을 우리도 직관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의 반등으로 이미 또 목표 주가 13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중립 의견이다.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례로 모건 스탠리는 GM에 대해서도 동일 비중 투자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목표 주가는 50에서 44달러로 내렸다. 이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매우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다. 그리고 생산 차질을 감안해서 양사에 모두 동일 비중 정도밖에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도 매수에서 매도로 두 단계 이 포드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시장이 원재료가 상승의 지속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내연기관차와 관련한 강력한 규제 이슈도 반영을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올해가 전통차 업체의 이 피크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이 됐고 주가가 급등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경계감을 여러 기관에서 많이 보이고 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25조 달러의 기회라는 키워드인데 골드만삭스에서 앞으로 25조 달러의 기회가 열릴 시장이 있다면서 여기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기업으로 우버와 나이키 등을 꼽았는데 과연 어떤 시장일까요? 자, 일단 골드만삭스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가격 급등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진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엄청난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버와 나이키 등을 꼽았는데 원자재 가격 급등과 우버, 나이키가 참 와닿지 않죠.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자면 쉽게 말하자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은 계속 비싸질 것이고 결국
재사용과 재활용이 중요해질 것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빌려 쓰고 공유해서 같이 쓰는 게 원자재 가격 급등의 솔루션이 된다는 의미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와 리프트, 또 나이키와 아디다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이런 기업들의 핵심 기업으로 꼽았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골드만삭스의 나홀로 의견은 아닌 거고요. 이른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환 경제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는 단어죠. 골드만삭스는 세계경제포럼에서 전망한 바에 따르면 2025년에 순환 경제가 1조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2030년에는 4.5조 달러, 2050년이 되면 25조 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에는 워낙 그 쓰레기 처리 및 또 자원 재활용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고, 우버와 리프트도 적은 차량으로 훨씬 더 효율적인 이동수단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해하기 가능한데, 바로 와닿지 않는 기업이 바로 나이키와 아디다스입니다. 자, 스포츠 브랜드인데요. 이 두 기업 모두 자원 재활용에 굉장히 적극적인 기업들입니다. 나이키는 최근 리퍼 제품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파는 사업에 돌입한다고 밝혔고요. 아디다스는 올버즈와 함께 저탄소 신발을 제작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먼 미래에 두 기업이 강력한 상승 원동력을 갖고 있다는 점은 동의하면서도 당장 주가 하락이 상당히 걱정되거든요. 나이키와 우버 모두 52주 신저가 수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기업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어떨까요? 매수해도 된다는 평가가 좀 많이 나오고 있을까요? 두 기업에 대해서는 이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키는 그래도 좀 가치가 있다. 이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버는 좀 경계감이 심한 것 같고요. 먼저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웨드부시 같은 기관에서 목표 주가를 163달러에서 139달러로 하향 조정할 만큼 투자 심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기업이 이제 갖고 있는 본연의 가치에 좀 집중을 하라라는 그런 조언 섞인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코로나19에 수혜를 받았을 것으로 오해를 받을 만한 10종목, 그러니까 순전히 코로나 때문에만 성장을 했을 것으로 오해를 받은 그런 종목이 10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리스트에 나이키가 포함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팬데믹을 계기로 해서 오히려 영구적인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다. 이런 부분이 매출 성장이라든지 마진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긍정적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버는 상황이 좀 더 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실적 발표를 한 5월 4일, 5월 5일 정도 했는데 그 후에 거의 모든 기관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웨드부시는 38달러까지 하향을 했는데, 원래 한 50달러, 60달러, 80달러까지도 목표 주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요. 리프트 거의 같은 기업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리프트도 2분기 가이던스가 부진했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락을 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웨드부시에서 80년대 락스타처럼 돈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비용을 많이 지출을 하고 있고 효과가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버도 그렇게 다른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장 현재 이 기업들이 얼만큼 돈을 잘 벌고 있는지에 따라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면서 나이키와 우버에 대한 월가의 평가 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